보스턴의 영원한 도움에 성모 대성당 안에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4명의 미국 대통령이 자리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인 이유였어요. 한 사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에드워드 케네디, 일명 테드 케네디의 장례식 풍경이었습니다. 테드의 죽음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생을 마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미국 정치의 중심에서 활약했던 케네디 가문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신호였습니다. 실제로 2년 뒤인 2011년, 테드의 아들 패트릭이 로드아일랜드 하원 의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1947년 이후 처음으로 케네디 가문 출신이 공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가문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케네디 가문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1840년대 아일랜드의 참혹한 기근 시대에 닿게 됩니다. 감자 역병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던 그 시절, 패트릭 조셉 케네디라는 한 젊은 농부가 희망을 품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1849년 보스턴 항구에 발을 디딘 그는 당시 가장 힘들다고 여겨지던 일 중 하나인 통 제작 일을 시작했어요. 같은 처지의 아일랜드 출신 여성 브리짓 머피와 결혼해서 5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불과 9년 만에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브리짓은 미용사로 일하며 홀로 아이들을 키워냈죠. 당시 미국에서 아일랜드 이민자들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를 생각하면 이들 가족이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트릭의 막내 아들 패트릭 조셉 케네디, 줄여서 PJ 케네디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겨우 생후 몇 개월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14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부두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1880년대가 되자 자신만의 술집을 운영할 만큼 성공했거든요.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개의 술집을 더 인수했고 나중에는 위스키 증류소까지 세웠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죠. 아일랜드인들은 비록 차별받는 집단이었지만 특정 지역에 대규모로 정착하면서 자신들만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PJ는 이런 변화의 물결을 타고 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가문의 정치 진출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PJ의 아들 조셉 케네디는 아버지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1888년에 태어난 그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뒤 월스트리트로 향했어요. 때마침 1차 대전 이후 황금의 20년나 불리는 경제 호황기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식 중개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아버지 PJ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콜롬비아 신탁은행에 투자하기도 했죠. 그런데 조가 정말 뛰어났던 건 새로운 산업을 내다보는 안목이었어요. 1920년대에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했는데 마침 무성 영화에서 토키 영화로 전환되는 시기였거든요. 이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주법 시대에 밀주업에 관련되었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조가 어느새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 케네디가 얼마나 부유해졌는지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역사학자들은 그의 재산이 현재 가치로 수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부동산에 대거 투자한 것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줬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대량으로 매입해서 10년, 20년씩 보유하며 가치 상승을 기다릴 여유가 있었던 거죠. 이런 재정적 여유야말로 훗날 그의 자녀들이 돈 걱정 없이 정치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존은 자녀들을 위해 신탁을 설립하고 매사추세츠와 다른 지역에 가족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산을 분산 투자했거든요. 돈을 벌기만 했던 존은 이제 더 큰 무대를 원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 조 케네디는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여놨어요. 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새로 설립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거예요. 1929년 금융위기와 대공황을 초래한 월스트리트의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었는데 월스트리트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조에게는 당연한 선택이었죠. 루스벨트와의 관계는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936년 존은 나는 루스벨트를 지지한다는 제목의 책을 출판해서 뉴딜 정책을 적극 옹호했고 루스벨트는 1938년 그를 영국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영국 대사 시절의 조 케네디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명백한 반유대주의자였고 영국의 나치 독일 유화 정책을 지지했거든요. 1940년 윈스턴 처칠이 새 총리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지만 조의 입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어요. 결국 1940년 9월 본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이런 정치적 경험을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한 발판으로 삼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 중 한 명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더 큰 꿈을 품었습니다. 조와 아내 로즈 사이에는 총 9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 넷과 딸 5이었는데 장남 조셉 주니어가 1915년생, 존이 1917년생, 로버트가 1925년생, 그리고 막내 에드워드가 1932년생이었습니다. 존은 처음에 장남 조셉 주니어를 대통령 후보로 키우려 했어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일랜드계와 가톨릭에 대한 적대감이 여전히 심각했거든요. 1928년 대선에서 가톨릭 신자였던 앤 스미스가 종교적 편견 때문에 참패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특히 남부주들에서는 가톨릭을 거의 이단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조셉 주니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아버지의 꿈은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944년 8월 12일 2차 대전 중 아프로디테 작전에 참여하던 조셉 주니어는 폭발물을 실은 구형 폭격기를 독일 목표물의 원격 조종으로 충돌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승무원들이 낙하산으로 탈출하기 전에 비행기가 영국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조셉 주니어와 동료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케네디 가문을 괴롭히는 이른바 케네디의 저주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장남을 잃은 존은 곧바로 둘째 아들 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존도 전쟁에 참전했지만 다행히 살아 돌아왔어요. 남태평양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2번이나 받았는데 1943년에는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동료들을 구해낸 공로로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 입은 허리 부상은 평생 그를 괴롭혔고 나중에는 강한 진통제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존은 잠시 언론계에서 일하다가 아버지의 권유로 1946년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처음에 존은 그리 열정적인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지역구 문제보다는
냉전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952년 외교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상대는 헨리 캣 로지 주니어였는데 흥미롭게도 그는 1960년 대선에서 닉슨의 부통령 후보가 되었죠. 존은 51%의 득표율로 간신히 승리했지만 35세의 나이에 상원 의원이 되었어요. 상원에서 그는 외교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만의 정치적 색깔을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노동 문제와 외교 정책에서 독특한 견해를 보여줬어요. 케네디 가문은 이 시기에 매사추세츠 정계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1958년 존의 상원의원 재선 때는 7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거든요. 젊고 활기차며 사진발도 좋은 존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고 남부주들이 여전히 인종차별을 지지하던 시기에 진보적인 뉴잉글랜드 민주당원이라는 점을 우려했어요. 1960년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존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당내 보수 세력을 달래기 위해 텍사스 출신의 린든 존슨이 부통령 후보로 선택되었고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헨리 로지 조합과 맞붙게 되었어요. 결과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 중 하나였습니다. 존이 49.72%, 닉슨이 49.55%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선거인단에서는 존이 303표로 닉슨의 219표를 앞섰어요. 일부 주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존 F. 케네디가 제35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43세의 최연소 당선 대통령이자 최초의 가톨릭 대통령이었어요. 국내에서는 남부의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민권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고 소련과의 우주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도 이 시기에 본격화되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1963년 12월 21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리하비 오스월드에 의한 암살이라는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망연자실했어요. 존의 암살 이후 케네디 가문의 정치적 바톤은 동생들에게 넘어갔어요. 로버트 케네디, 일명 바비는 이미 형의 법무장관으로 활동하며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뒤 1950년대에 조직범죄와 노조의 유착관계를 조사하는 일로 이름을 알렸던 인물이에요. 특히 팀스터 노조의 지미 호파와의 대결은 몇 달간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바비는 형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쿠바 미사일 위기, 시민권 운동, 베를린 장벽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1961년 비엔나 정상회담을 조직하는 데도 도움을 줬는데 이 회담이 훗날 쿠바 미사일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형이 암살된 후 바비는 1964년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었지만 린든 존슨에게 도전하지 않고 대신 뉴욕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어요. 상원의원이 된 바비는 점차 존슨의 베트남 전쟁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베트남 개입의 초기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는 케네디 가문의 특징 중 하나인데 상황이 바뀌면 과감하게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 메카시즘을 지지했다가 나중에 시민권 운동을 수용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정치적 기회주의라고 비판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정치적 성숙으로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바비의 변화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68년은 미국 역사에서 정말 격동적인 해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사회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고 대규모 반전 운동과 반문화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공화당은 법과 질서를 내세우며 닉슨을 후보로 내세웠고 민주당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너무나 인기가 없어서 재선 도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유진 메카시와 휴버트 험프리가 주요 후보로 나섰어요. 바비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1968년 대선 캠페인은 미국 정치사의 만약에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는 뛰어난 연설가였고 베트남 전쟁 종료와 동시에 미국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4월 4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되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였는데 바비의 캠페인은 점점 탄력을 받고 있었어요.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비극이 케네디 가문을 찾아왔어요. 1918년 6월 5일 자정 직후 로스앤젤레스의 앰버서더 호텔에서 캘리포니아 예비선거 승리 연설을 마친 바비에게 비극이 닥쳤습니다. 시르안이라는 테러범이 근거리에서 총을 쏜 거예요. 치명적인 총알이 그의 오른쪽 귀 뒤로 들어갔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비는 처음에는 살아 있었지만 24시간 만에 숨을 거뒀어요. 5년 전 형의 암살에 이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다시 한번 망연자실했어요. 바비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한 사람은 막내 동생 테드였습니다. 그는 세 형을 모두 잃었어요. 조셉 주니어는 전쟁에서, 존과 바비는 암살로 말이에요. 자매 캐슬린도 항공사고로, 로즈메리는 잘못된 뇌수술로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되었고요. 테드는 추도사에서 그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에 힘을, 불확실한 시기에 지혜를, 행복한 시기에는 나눔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테드는 이미 1962년부터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 자리를 47년간 지키며 상원의 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964년에는 비행기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기도 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형들처럼 평생 허리 통증과 다른 신체적 문제들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196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에게 대선 출마를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바비의 죽음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무너진 상태였죠. 게다가 그 자신도 암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테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1969년 7월 18일 차파퀴딕 사건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사추세츠 남동부의 작은 섬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던 테드는 밤 11시경 바비의 전 캠페인 스태프였던 메리조 코팽리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좁은 다리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는데 테드는 헤엄쳐 나왔지만 메리조는 익사했습니다. 문제는 테드가 사고 발생 후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이엔에서 9시간의 공백에 대해 테드 자신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고 현장 이탈 혐의로 집행유예 2개월만 선고받았지만 정치적 타격은 치명적이었어요. 1980년 현직 대통령 지미 카터에게 뒤늦게 도전했지만 후보 지명에 실패했고 카터는 결국 로널드 레이건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그 이후 테드는 다시는 대선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케네디 가문의 여성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선거 정치 영역이
20세기 대부분 기간 동안 남성 중심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1980년 이전까지 미국 역사상 여성 상원의원은 단 8명 뿐이었으니까요. 로즈 케네디는 남편과 아들들의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나중에는 가톨릭 교회와 노인 복지를 위한 활동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유누니스 케네디였어요. 그녀는 스페셜 올림픽을 창설한 장본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국무부 등 정부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던 유누니스는 1950년대부터 지적 신체 장애인을 위한 자선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부분적으로 언니 로즈메리의 비극적 상황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1962년 로즈메리의 상태를 언론에 공개한 것도 유누니스였고, 같은 해 장애인을 위한 여름 캠프를 설립했어요. 1968년 시카고에서 최초의 스페셜 올림픽이 개최된 이후 현재는 17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유누니스의 여동생 진도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1974년 베리 스페셜 아츠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장애인들의 예술활동 참여를 장려했습니다. 회화부터 연기, 댄스까지 모든 예술 분야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40년 이상 30만 명 이상과 함께했어요. 진은 나중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아일랜드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되어 케네디 가문과 아일랜드의 유대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케네디 가문 여성들은 직접적인 정치 참여보다는 사회복지와 문화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1990년대 말 케네디의 저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1999년 7월 16일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조종하던 소형 비행기가 마서스 비냐드 근처 대서양에 추락했어요. 아내 캐럴린과 그녀의 여동생 로렌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는데 세 사람 모두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항공사고였죠. 이뿐만 아니라 바비의 아들 데이비드는 1984년 약물 과용으로, 마이클은 1997년 스키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최근에도 바비의 손주 2명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약물 과용과 카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케네디의 저주가 3세대, 4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었어요. 이런 비극들에도 불구하고 테드 케네디는 상원에서 47년간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북아일랜드 평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현안에서 민주당의 핵심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주기적인 과음 문제와 1960년대 가족 비극들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두 형의 암살에 대한 죄책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2009년 테드가 세상을 떠난 후 케네디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슈라이버는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결혼해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캘리포니아 영부인을 지냈어요. 2013년에는 바비의 손자인 조 케네디 3세가 매사추세츠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케네디 가문이 잠시 정치에 복귀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민주당 반박연설을 담당하면서 주목받았지만 2020년 상원의원 도전에서는 현직인 에드 마키에게 패했어요. 최근 몇 년간 가장 주목받는 케네디 가문 인물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바비의 아들인 그는 젊은 시절 심각한 마약 중독에 시달렸지만 이를 극복하고 저명한 환경운동가가 되었어요. 최근에는 백신과 식품 첨가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특히 백신에 대한 그의 견해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중도에 사퇴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으며
2025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어요. 케네디 가문의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성공과 비극의 연속입니다. 1849년 아일랜드 감자 기근을 피해 보스턴에 도착한 패트릭 케네디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손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 불과 100여 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는 다른 대통령 가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 가문들은 17에 18세기에 이미 미국에 정착한 가문들이었거든요. 패트릭의 아들 PJ가 보스턴에서 사업가이자 정치인으로 성공한 것이 가문 발전의 기초가 되었고, PJ의 아들 조가 전국적인 사업가로 성장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조의 정치적 야망이 아들 존을 통해 1960년 실현되었고, 이후 바비와 테드까지 이어지면서 케네디 가문은 1960년대 미국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의 저주라 불리는 잇따른 비극들도 함께했어요. 존과 바비의 암살, 수많은 항공사고, 질병과 사고사 등으로 가문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 두 형제의 연이은 암살은 미국 현대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죠. 많은 사람들이 케네디 가문이 너무 빨리,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따라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네디 가문이 미국 사회에 남긴 족적은 분명합니다. 시민권 운동 지지, 우주 개발 추진, 장애인 복지 증진, 북아일랜드 평화과정 기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스페셜 올림픽 같은 세계적인 행사를 만들어낸 것도 케네디 가문의 유산 중 하나입니다. 가톨릭에 대한 편견을 깨뜨린 것만으로도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케네디 가문은 20세기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보여주듯 케네디라는 이름 자체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브랜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민주당의 핵심 세력은 아니에요. 오히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처럼 주류 민주당과는 다른 길을 걷는 인물들이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케네디 가문의 이야기는 아메리칸 드림의 극적인 사례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해요. 이민자 가문이 불과 3세대 만에 최고 권력에 오른 것은 분명 놀라운 성취였지만 그 과정에서 치른 희생도 너무나 컸습니다. 혹시 케네디 가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미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다 큰 희생을 치른 비극적 가문일까요? 아니면 실질적 변화 없이 권력만 추구한 특권층일까요? 아마 양쪽 모두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